향기와 컬러의 바다, 마음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마음씨 아로마 세라피스트 김민서입니다. 감정 아로마 세라피, 가장 마지막으로 다룰 감정으로 우울을 남겨두었습니다. 이 감정 아로마 세라피를 처음 시작하게 된 것도 누군가가 저에게 우울증과 아로마 세라피에 대해서 이 클래스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해주셔서 시작하게 된 것인데요. 이 디프레션, 우울 혹은 우울증이라는 이 상태에 대해서 언제쯤 다루면 좋을까 고민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 우울이라는 감정, 그리고 우울증이라는 상태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단순한 감정 상태는 아니거든요. 여기에는 정말 복합적인 수많은 감정들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정 아로마 세라피 가장 마지막 시간에 이 우울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우울하다라는 느낌을 자주 받으시나요? 아니면 혹시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지금 그런 상태가 진행 중이신가요? 네. 우리 일상에서 우울하다는 감정은 그렇게 어렵게 경험하는 감정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누구나 우울한 순간들이 일상에 자주 찾아오거든요. 근데 모든 감정이 그렇듯이 어떤 감정이든 그 감정 자체에 좋고 나쁨은 없어요. 단지 우리가 그 감정에 너무나 깊이 사로잡혀서 우리의 일상생활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정도로, 균형이 깨질 정도로 그 감정이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을 때, 그럴 때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한번 우울한 감정, 우울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프레션이요. 우울한 상태를 말하기도 하고 보통은 우울증을 디프레션이라고 말하죠. 우울증, 진단명으로 말할 때는 우울장애라고 이야기를 해요. 국어사전에서요, 우울한 상태, 우울하다, 이걸 찾아보잖아요. 그럼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어요. 근심스럽거나 답답하여 활기가 없는 상태. 아, 근심스럽다. 예, 답답하다. 이거 우리 이미 살펴봤던 감정 상태 중에서 걱정이라는 감정 상태랑도 연결이 되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보통은 우리가 어떤 슬픈 일을 겪거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삶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이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할 그런, 상황을 경험을 했을 때, 우울한 상태로 가고 그게 우울증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물론 슬픔이 깊어지면은 그게 우울로 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우울해지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균형이 깨져서 우울증, 우울장애의 단계까지 가게 되는 건요. 단순히 슬픔이라는 감정 하나만 관여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울증은 단순한 슬픔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간 지속되는 기분 저하의 상태를 말해요. 아, 나 우울해 라고 할 때요. 나 너무 슬퍼, 울고 싶어. 그런 상태랑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감정 상태를 살펴볼 때 그 감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그 감정에 맞는 단어를 찾아서 표현을 해줄 때, 그 감정과 좀 더, 친밀한 협력 관계를 맺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 나 우울해 할 때 이 우울이 내가 지금 슬프고 울고 싶은 상태인데 내가 그 우울하다고 표현을 하는 것일까? 아니면은 정말 이건 슬픈 상태는 아니고 뭔가 내가 많이 다운이 되어 있는 상태인
상태여서 우울하다고 표현을 하는 것일까? 그걸 구분해 보는 거, 이거 되게 의미 있는 음 행위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울은 단순히 슬픈 상태 혹은 슬픔이 깊어진 상태, 슬픔이 오랫동안 지속된 상태라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다음에요. 우리 우울하면은 더 많이 울게 될까? 우울하면 눈물이 더 많아질까? 어떨 것 같아요? 음. 아무래도 우울하니까 기분이 많이 다운돼 있으니까 뭔가 조금만 슬퍼도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울한 상태에서는요, 특히 우울증이 심한 상태라면은 오히려 눈물이 마를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울증일 때는 감각과 감정 반응이 오히려 무뎌지기 때문이에요. 바로 앞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울하다는 것은 기분이 장기간 저하된 상태라고 했죠. 기분이 저하되었다는 건요, 어떤 매 순간순간마다, 어떤 상황마다 우리는 기분이 정말 수시로 변하거든요. 막 좋았다가 짜증이 났다가 또 기뻤다가 지루해졌다가, 정말 이 기분이라는 녀석은 정말 쉴 새 없이 계속해서 바뀌어요. 그런데 우울증 상태일 때, 내가 좀 우울이 깊어지는 상태일 때는요, 그 감정의 변화가, 어, 그 감정의 변화 폭이 확 줄어든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기쁜 건지, 슬픈 건지, 울고 싶은 건지, 웃고 싶은 건지, 내 기분이 도대체 어떤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어. 그냥 그래. 네, 이 상태 자체가 우울한 상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 지금 슬픔과 우울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이 우울할 때 더 많이 울게 될까? 이 질문에서도 그렇고요.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우울이라는 감정의 특성이요. 특히 이게 깊어져서 우울증이 됐을 때 이 우울증의 특성은요. 가장 중요한 특성은 어, 반응이 무뎌진다는 거예요. 기분이라는 것도 어떤 상황이나 자극에 대한 반응이잖아요. 그 반응이 평소 같지 않게 무뎌진 상태, 저하가 된 상태가 우울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떤 책에서는요, 우울증이, 음, 우울해라는 게 나 슬퍼와 동의어가 아니라, 혹은 계속해서 이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다 보니 우울해졌어가 아니라, 우울증이라는 건 즐거움이 결핍된 심리 상태이다 라고 정의를 하기도 해요. 네. 슬픈 상황에서 슬픔을 더 많이 느끼는 거, 슬픔에 더 격하게 반응하는 상태가 우울한 상태, 우울증인 상태가 아니라요. 좋은 일을 즐겁게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우울한 상태. 이게 더 깊어졌을 때 우울증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인간의 모든 감정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우울증에 대해서 정말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이 구절을 가지고 와봤거든요. 여러분은 좀 이 구절이 어떠신가요? 우울증이라는 게, 기분의 저하가 장기간 지속되는 상태에 뭔가, 모든 나의 어떤 감정적인 반응이 무뎌진 상태. 그래서, 슬픈 상황에서도 이게 슬픈 건지 어떤 건지 무덤덤해요, 오히려. 그리고 정말 기쁜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고 즐거운 상황에서도요, 별로 난 잘 모르겠어. 그냥 무덤덤해요. 네. 오히려 이런 상태가 우울한 감정 상태라는 거죠.
이 우울증의 상태요. 우울증의 상태를 보여주는 그런 특성들이 있거든요. 꽤 많아요. 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특성들이 우울증의 상태일 때 주로 나타나는 특성들이에요. 여기에는 어떤 감정적인 특성도 들어 있고요. 우리의 어떤 생각의 이 사고의 그 변화되는 특성도 여기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지각의 변화나 뭐 이런 것들도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우리 몸의 생리적인 변화나 신체 활동의 변화나 이런 것까지도 우울증의 상태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거든요. 일단 슬픔의 감정이 곧 우울은 아니지만 슬픔의 감정이 우울증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는 분명해요. 그래서 우울증의 상태에서 슬픔의 감정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울증의 상태에서 좀 대표적인 그런 감정 상태가 아마도 이게 아닐까요? 희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네, 나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 모든 게 어두컴컴해. 라고 느껴지는 상태. 그리고 무기력하고요. 삶의 의지가 거의 바닥이 나는 그런 상태가 우울증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우울증의 상태일 때 우리가 우울증에서 위험한 상황이 자살을 시도하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정말 어 아주 심각한 신체적인 질병보다도요. 어떻게 보면 우울증이 질병들 중에서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질병일 수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자살로 인한 사망률이 OECD 국가에서 여전히 1위잖아요. 이 1위를 다른 나라가 탈환할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독보적인 1위인 상태거든요. 참 슬프죠. 근데 그 우울증의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하는 그 원인이 되는 대표적인 감정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죄책감과 자기 비판적 사고입니다. 자기 비판적 사고는요, 우리가 이 감정 아로마 세라피 클래스에서 살펴봤던 자기 비난이라는 감정하고 연결되는 감정이에요. 네, 그 다음에 외부 활동에 대한 흥미가 감소해요. 네, 이거는 무기력감이랑 연결이 된 거죠. 심지어는 내가 평소에 너무 좋아하던 활동이에요. 내가 진짜 어, 즐기던 취미 활동이 취미 생활이에요. 그런 것에 대한 흥미도 떨어지게 돼요. 모든 게 다 재미가 없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의욕이 생기지가 않고 그냥 무기력하기만 해요. 이런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흥미만 감소하는 게 아니라 심리운동 활동도 둔화돼요. 쉽게 말하면요. 앞에 우리 같이 살펴봤던 거 있죠. 즐거운 상황에서도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슬픈 상황에서도 오히려 슬픔도 잘 느끼지 못하고 네, 이런 상태요. 어떤 나의 내면에서 혹은 나의 외부에서 올라오는 나에게 어떤 다가오는 나를 나에게 다가오는 그런 나에게 오는 그런 자극들에 대해서 반응이 무뎌지고 다운되고 네, 이런 상태가 되는 거. 이게 심리운동 활동의 둔화예요. 그 다음에 무기력하고 희망도 없고 그냥 모든 게 다 어두워 보여요. 네, 이런 상태에서 삶 자체가 그냥 권태롭게 느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무기력함이나 희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상태나 무거움의 상태가 몸과 마음이 계속 피로하다고 느끼게 만들게 되고요. 네. 욕구.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람이라면, 생명을 가진 존재라면은 가지는 욕구 있잖아요. 이 욕구가 사라지면은 정말 생존에 위험해질 수 있는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들이요.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성적욕과 식욕을 제시를 했는데요. 이런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도 감소하게 됩니다. 우울증의
상태에 있을 때는요. 네, 정말 내가 밥을 언제 먹었는지, 몇 끼를 건너뛰었는지 그런 것조차 전혀 감각도 없이 그냥 계속해서 그 상태로 있어요. 내가 배가 고픈 건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신체 활동도 모두 다운이 되다 보니까 변비가 잘 생길 수 있고요. 수면 장애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거는 수면 장애 하면 보통 우리가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혹은 자다가 금방금방 깨는 이런 불면증을 주로 생각을 하잖아요. 네, 불면증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잠을 너무 많이 자는 그런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우울증은요. 쉽게 표현을 한다면, 비유적으로 쉽게 표현을 한다면, 우리의 그 생명의 에너지,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 있죠. 그 에너지가, 깜박깜박 거의 간당간당해진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핸드폰도요. 배터리가 다 돼서 꺼지려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의 의지로 그걸 안 꺼지게 할 수 없잖아요. 핸드폰에게 너 좀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버텨봐 이렇게 한다고 그 핸드폰이 안 꺼지고 버틸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네, 우리의 몸과 마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특히 우리 마음의 상태에서 우리 마음의 그 배터리가 그렇게 거의 꺼질랑 말랑 깜빡깜빡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우울증의 상태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태일 때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의지로 극복해봐. 할 수 있어. 왜 이렇게 의지력이 약해서 포기를 하려고 그래? 이게, 말이 되는 것일까요? 일단 그 상태에서 뭐 의지력으로 어떻게 해요? 그거 얼른, 플러그 꼽아서 충전을 해야지 그게 해결이 되는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울증의 상태일 때는 무엇보다도 그 에너지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충전의 시간을 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한번 나는 지금 얼마나 우울한 상태일까 체크를 해볼까요? 지금 질문을 몇 가지 드릴 건데요. 이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의 상태를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네, 먼저 예, 우울증의 그 상태 중에 피로가 있었잖아요. 늘 피로하고 에너지가 결핍된 느낌일까요? 요새 어떠세요? 요새 이유도 없이 자꾸 몸이 축축 늘어지고 피곤하네. 네, 이런 느낌이 드나요? 물론 우리가 피로감이 어 느껴지는 건요. 진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혹사해서 피로감이 느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게 우울증이나 깊은 우울 같은 이런 감정 상태 때문에 피로감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신체적인 문제 때문에 피로감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네. 우리가 뭐 하다못해 감기에 걸려도 그냥 계속 쉬고 싶고 자고 싶고 피곤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몸이 요새 계속 무겁고 축축 처지고 피곤해. 이런 상태라면요. 가장 먼저 해봐야 되는 거는 내가 나를 너무 혹사시키고 있지 않나. 그거는 스스로 점검해 보기 쉽죠. 예, 그걸 점검해 봐야 하고요. 그 다음에, 아니, 그렇진 않은 것 같고, 요새 뭐 별다르게 스트레스 받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일을 그렇게 막 빡세게 하지도 않는데, 오히려 평소보다 더 일을 좀 쉬엄쉬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왜 이렇게 몸이 축축 늘어지고 무거운 느낌이지? 이럴 때 그 다음에 또 체크해 봐야 되는 거는 건강 상태예요. 신체적인 건강 상태를 먼저 체크해 보는 거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몸에 이상도 없어요. 다 건강해요. 그럴 때는 혹시 내가 지금 알아채지 못하고 있지만 우울이라는 감정이 나에게 좀 많이 스며들어 있는 상태일까? 이걸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이것도 연결되는 질문이죠. 온몸이
계속 무겁게 느껴져요. 자고 일어나도 무겁고 아무리 쉬어도 무거워요. 네, 이런 상태인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무엇인가에 잔뜩 짓눌린 기분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떤 상황이나 어떤 순간에 이런 기분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살면서 이런 기분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종종 마주치게 되죠. 근데 특별히 딱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계속해서 뭔가 짓눌려 있는 기분이 들어요. 네, 그럴 때는 나를 짓누르는 것이 바로 우울이라는 감정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축 가라앉은 상태. 이거는요, 앞에서 우리 살펴봤던 것처럼 피로하고 에너지가 결핍된 느낌, 그리고 몸이 너무 무거운 느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정말 뭔지 모르게 몸도 마음도 계속 축축 가라앉아. 나 왜 이렇게 다운되는지 모르겠어. 기운이 하나도 없어. 의욕이 하나도 안 생겨. 이런 상태가 지금 지속되고 있지 않은지. 네. 그런 상태가 좀, 나 요새 계속 이런 상태 속에 있었네? 라고, 생각이 되신다면은, 나에게 혹시 우울한 감정, 내가, 미처 알아채지 못한 이런 우울함이라는 감정이, 지금 내 마음속에 크게 자라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우울할 때 이런 경우 많잖아요. 혼자 있고 싶어지죠. 사람들 만나기 싫어지잖아요. 특히 내가 우울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되게 뭔가 에너지 넘치고 활기차고 기분 좋고 즐겁고 이런 사람 더 만나기 싫어지거든요. 네, 지금 혹시 그런 상태인가요? 그리고 네, 시간관념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2022년도에 방영됐던 드라마 중에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제주도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였는데 여기에 배우 신민아 씨가 등장을 하는데 이 신민아 씨가 맡은 배역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여성을 맡았었거든요. 네, 이 드라마에 보면은 바로 이 시간관념이 사라지는 것이요. 우울증의 상태일 때 시간관념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묘사를 하고 있어요. 나는 그냥 잠깐 의자에 앉아서 그냥 멍하니 있었을 뿐인데요. 나에게 그 잠깐이라고 느껴졌던 시간이요. 나에게 한나절이라고 느껴졌던 그 시간이 사실은 몇 날, 며칠, 인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이거는 좀 극단적으로 우울증이 심해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기는 해요. 그런데 네, 바로 그런 거 시간관념이 사라지는 경험은 그런 경험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혼자만의 생각에 빠져서 주의를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어떠신가요? 요새 좀 이런 경우가 많으신가요?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이나 관점을 맹목적으로 수용하게 되는가요? 어떠신가요? 우울증의 상태, 우리가 우울한 상태일 때는요, 세상 모든 것이 내가 평소에 바라보던 것보다 좀 더 비관적으로, 좀 더 부정적으로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온통 회색빛으로 보인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네, 자꾸만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끌려가게 돼요. 네, 뭔가, 예전에는 뭐 별거 아니었던 말이나 별거 아니었던 반응이나 별거 아닌 상황이었는데요. 내가 우울하거나 우울증이 있는 상태에서는요, 그 상황이 더 부정적으로, 더 나쁘게, 더 심각하게 느껴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 마음의 에너지가 바닥이 나서 배터리가 꺼질랑 말랑 깜빡깜빡하는 상태가 우울증의 상태라고 했죠. 그래서
우울한 상태가 심한 경우에 우울이 깊을 때는요. 평소에 관심이 있던 활동이나 취미생활 등에 시큰둥해지게 됩니다. 어떠신가요? 내가 이거 원래 되게 좋아하던 건데 뭐 왜 이렇게 시큰둥하지? 혹시 요새 그런 부분이 좀 있으신가요? 네. 근데 이게 평소에 관심 있던 활동이나 취미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정말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들 있죠. 그런 욕구들까지도 무뎌지지는 않았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평소에 하던 일을 시작하거나 마무리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생기거든요. 근데 이게 물론 우울 말고 다른 감정 상태일 때도 이런 상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몇몇 감정 상태들에서 이런 평소에 하던 일을 시작하거나 마무리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일 수 있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기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자문을 해 보면은 좀 '아 내가 혹시 지금 우울한 상태인가? 그 우울이 좀 균형을 잃고 깊어지는 상태인가?'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우울에 대해서는요. 우울증에 대한 진단 기준을 보면은 좀 더 우리가 세세하게 알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은 그 우울증 진단 기준을 살펴보면서 좀 더 깊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울증에서는요. 음 자기 비난을 하는 그 감정 상태가 정말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건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이 감정 상태가 자살 시도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죄책감과 무가치함은 종종 우울증으로 발전하게 돼요. 네. 그리고 이렇게 이런 죄책감과 무가치함, '나는 가치가 없어.' 이런 감정 상태가 지속이 되면서 우울증이 됐을 때요. 우울증의 상태에서도 이 죄책감이나 무가치한 느낌은 계속되겠죠. 그러면은 이럴 때는요. 이런 상태에서 누군가는 '차라리 내가 없는 게 더 나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자살 시도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네. 여기 나와 있는 죄책감이라는 감정이나 무가치한 느낌이 드는 이런 감정 상태도 우리가 이 감정 아로마 세라피 클래스에서 이미 살펴본 감정 상태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감정 상태가 음 너무나 힘이 세져서 나와 협력 관계가 아니라 나를 막 휘두르는 그런 관계가 되어 버렸을 때, 나를 집어삼키는 그런 관계가 되어 버렸을 때 우리가 원치 않는 그거보다 더 힘든 그런 감정 상태로 우리를 데리고 가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 올라오는 그 감정에 대해서요. 음 적극적으로 그 감정과 만나고 대화를 하고, 예, 협력 관계를 맺어 나가는 거, 이건 정말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요. 이 정말 위험한 감정이에요. 우울증과 함께 찾아올 때 정말 위험할 수 있는 이 죄책감이나 자신이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는 그 감정 상태를 그러면 우리는 좀 돌보아야 되겠죠. 이것과 관련해서요. 정말 중요한 게 공감적으로 수용받는 경험이거든요. 네. 정신분석 학자 중에 코헛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 심리학, 셀프 사이콜로지로 유명한 사람인데요. 코헛이 무슨 말을 했냐면 중요한 자기 대상들로부터 공감적으로 수용받는 경험을 했던 아동들만이 정서나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 살면서 뭐 죄책감 한 번 안 느끼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 진짜 나는 저 가치가 없는 것 같은 너무 무가치한 사람이야.' 이런 느낌을 전혀 느끼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우리가 감정적으로 건강한 사람,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더라도요. 이런 죄책감이나 무가치한 느낌은 종종 찾아오거든요. 자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런 감정 상태가 찾아왔을 때 이걸 들키면 안 될 것 같아서 이거를 표현하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 같아서 표현하면 안 되는 것 같아서 네. 음 꽁꽁 눌러 담거나 숨기거나 아니면 "아니야. 나 그런 감정 없어." 라고 회피하거나 이렇게 될 때 이런 죄책감이나 무가치한 느낌 같은 감정들이 우울증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또 우울증의 상태에서도 여전히 네 우리는 음 그런 감정 상태들을 이 사회가 나쁜 거야. 안 좋은 감정이야. 라고 그런 거는 말해봤자 손해야. 그런 건 숨겨야 돼. 그건 너의 약점이야. 이렇게 말하는 네. 그런 것들을 계속 들으면서 자라온 상태에서는요. 네. 우울증으로 발전된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올라오는 죄책감이나 무가치한 느낌을 계속 꼭꼭 눌러 담고 있게 되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폭발을 하게 되는데 그게 자살 시도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요. 정말 이 감정의 균형을 회복하고 정서적으로 건강한 상태로 회복이 되려면 혹은 정서적으로 건강한 상태 속에서 이 삶을 살아나가려면은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정서나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요. 근데 이 능력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만들어진다기보다는 이미 우리가 탑재하고 있는 이 능력을 우리가 써먹을 수 있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 조건이 공감적으로 수용받는 경험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가 어 어린 시절에 공감적으로 수용받는 경험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공감적으로 수용받는 경험을 상대적으로 하지 못하는 적게 하게 되는 많이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면은 어린 시절에 공감적으로 수용받는 경험을 못 했던 사람은 이미 글렀어요. 포기해야 될까요? 이번 생은 네. 이번 생은 포기해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 어른이 된 지금 이 상태에서도요. 공감적으로 수용받는 경험을 늘려나가게 된다면요.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다시 감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정서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정서나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다시 되찾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공감적으로 수용받는 게요. 반드시 어떤 타인, 나에게 이런 공감적인 수용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거는 아니에요. 물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너무 좋죠. 근데 아무도 나를 공감해주지 않는 것 같고, 나 혼자 고립된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 때, 음, 나를 공감적으로 수용해주는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이면 되는 거거든요. 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만약에 어떤 기억이 떠오르면서 죄책감이 느껴져요.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서 죄책감이 느껴져요. 그럴 때, 이런 감정 나쁜 거야. 싫어. 아니야. 나 지금 빨리 다른 걸 해가지고 이 기분으로부터 좀 벗어나야겠어. 이러면서 그 기분을 회피하고 외면하고 그 기분으로부터 도망가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죄책감이 느껴지는구나. 죄책감이라는 감정이 참 가슴을 후벼 파고 아프게 하는 감정이구나.
많이 힘들지? 그래, 죄책감이라는 감정이 올라오면은 정말 많이 아프고 힘든 것 같아. 그래, 맞아. 얼마나 힘들까. 그냥 이렇게 나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부정적인 감정에만 이렇게 공감적으로 수용을 하라는 건 또 아니거든요. 만약에 내가 무언가를 되게 좋아하는 음식이 내 앞에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음, 네, 저는 아주 쓰디쓴 다크 초콜릿을 좋아하거든요. 생초콜릿이요. 카카오 100% 생초콜릿을 정말 좋아하는데 그게 지금 제 앞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먹고 있어요. 근데, 맛있다.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제가 저한테 이 말을 거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맛있어? 너 정말 행복해 보인다. 너가 그렇게 맛있게 먹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다. 정말 그렇게 맛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반응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요. 내가 지금 어떤, 편안한, 그리고, 뭔가 기분 좋은 감정 상태에 있을 때도 아니면 내가 좀 힘든 그런 감정 상태에 있을 때도요. 그냥 그 상태 그대로를 옆에서 엄마가 아기를 보면서 그랬어요. 그랬어요 하면서 이렇게 토닥여 주는 것처럼 네, 공감하고 반응해 주는 것처럼 내가 나 자신한테 그렇게 해 주는 거죠. 근데 사실 진짜 우울한 상태, 에너지가 완전 감정 에너지가 거의 바닥난 상태에서는 어, 우리가 자기 스스로에게 그렇게 해주는 게 거의 불가능할 수 있어요. 너무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음, 해주는 게 이 공감적으로 수용해주는 그런 반응을 보여주는 게 또 크게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울한 상태일 때는 그렇게 방 안에 처박혀 있지만 말고, 그렇게 이불 푹 뒤집어 쓰고 누워 있지만 말고, 어, 밖에 좀 나가자. 오늘 날씨 되게 좋아. 엄청 좋아. 나랑 같이 산책할까? 그럼 기분이 좋아질 거야. 우리 뭐 할까? 뭐 하고 놀까? 어디 갈까? 이거 맛있는데 먹어볼래? 이렇게, 어, 네, 자꾸만 뭔가를 이렇게, 부추기고 뭔가 이렇게 독려하고 그러기보다는요, 지금, 어, 에너지가 많이 부족한 상태지 아무것도 하기 싫지 얼마나 지금 기운이 없고 무겁고 힘들까. 그 상태에 그냥 그대로를 수용해 주는 거예요. 그게 정말 되게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경험들이요.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 사소한 경험들일지라도요. 정말 깊은 우울에 빠져서 내가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을 때, 음, 그냥 그 자체로서 나를 지켜봐주고, 기다려주고, 괜찮아. 지금 그런 상태여도 괜찮아. 네, 이렇게 말하면서 말없이 기다려주는, 네, 그런 존재가 있다면요. 그것만으로도 이 사람이 어떤 이 우울의 상태에서 죄책감이나 자기 비난, 내 감정이 증폭되면서 자살을 시도하게 되는 그런 위험한 상황까지 가는 거를 예방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공감적으로 수용받는 경험은 정말 중요합니다. 어, 제가 우울증을 한 1년 정도, 네, 우울증을 1년 정도 치료를 받았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 저는 다행히, 정말 좋은 상담가를 만났어요. 네, 어, 그때 융합파 분석가로부터 꿈 작업을 계속 하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의 1년 동안 우울증 약을 먹으면서
집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집에서도 그냥 계속 침대에만 누워 있었어요. 그때 정말 이 시간 감각이 왜곡된다는 게 어떤 건지를 제대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냥 나는 잠깐 누워 있었던 건데 그게 몇 날 며칠이 가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그렇게 네, 계속 그 방에 틀어박혀서 약 먹고 자고 약 먹고 자고 이런 상태에서 올라오는 감정이 바로 죄책감과 자기 비난이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내가 실패한 것 같은 느낌, 낙오자가 된 것 같은 느낌, 정말 무가치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자신이 정말 싫어지는 그런 상태가 됐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이 분석을 어,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히 받았어요. 그게 저한테는 정말 중요한 그런 어, 네, 회복의 힘이 되어 주었던 것 같은데, 어느 날은 그 분석가가 그 선생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살다 보면은 누구나 영혼의 밤바다 여정을 떠나게 될 때가 있다고요. 그냥 어둠 속으로 내가 음, 계속해서 가라앉아도 결국은 어느 순간에는 다시 올라올 것이라고. 그러니 어둠 속으로 계속해서 침잠에 들어갈 때는 음, 그 상태 그대로 자기를 가만히 내버려둬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계속해서 어둠 속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저 밑에 어떤 커다란 손이, 내 보드랍고 푹신푹신한 손이 어, 나를 다시 퉁 튕겨서 저 위로 빛의 세상으로 다시 올라가게 해줄 것이라고. 그러니 안심하고 예, 충분히 그 시간 동안에 그 깊은 물속으로 침잠에 들어가도 된다고. 그런 시간이 있어야지만 다시 에너지가 충전이 되어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네, 정상적인 삶의 반응이니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게 저에겐 정말 큰 힘이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안 그래도 축축 가라앉는 이 무거운 상태에서요, 더 이상 제 자신을 죄책감, 자기 비난으로 더 아프게 공격하는, 더 아프게 상처내는 그런 네, 일을 하지 않게 되었거든요. 그냥 온전히 네, 시간을 정말 에너지를 충전하는데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네요. 네,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울한 상태를요, 우리가 방치해뒀을 때, 혹은 꾹꾹 눌러서 억압했을 때, 이 우울이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갈 수 있느냐? 정말 우울증의 상태로 갈 수도 있고요. 깊은 절망감이나 체념에 빠뜨릴 수도 있고요. 네, 이 세상 모든 것에 네, 자기 자신의 기본적인 욕구에 대해서도 무관심하게, 무감각하게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어른들 말씀 중에 산송장 같다라고 하잖아요. 정말 산송장처럼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한테는 산송장보다는 좀비라는 단어가 좀 더 와닿죠. 네, 좀비 같은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우울한 감정이 찾아왔을 때요, 무작정 도망치거나 무작정 막 꾹꾹 눌러담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네, 이 감정과 우리가 만나서 어떻게 하면은 협력 관계를 맺어서
이 우울이라는 감정과 내가 가고 싶은 곳이 같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네, 이 감정이 나를 성숙하고 성장시키는 방향으로, 어, 가는 원동력으로 변화될 수 있을지, 네, 탐색해 보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아로마 세라피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울증 진단 기준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같이 살펴보고요. 어, 네, 우울증 진단 기준이 좀 길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차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증상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 뒤에 슬라이드에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쭉 나와 있는 증상 중에서 5가지나 그 이상이 2주 연속으로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의 기능 상태와 비교할 때 변화를 보여요. 여기서 기능 상태라는 건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는 것들 있죠. 네. 뭐,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학생이라면 공부를 하고, 그리고 뭐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운동하고, 밥 먹고, 뭐 이런 모든 활동들을 기능 상태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그런 상태하고 비교할 때 뭔가 변화를 보이는 경우, 그리고 증상 가운데 적어도 하나가 우울한 기분이거나 흥미나 즐거움이 상실되는 것이어야지 우울증이라고 진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요. 여기 주의점에 나와 있죠. 명백한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증상은 포함되지 않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이 진단 기준 살펴본 다음에 보여드릴 건데요. 우울증을 초래하는 원인들이 몇 가지 카테고리로 나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신체적인 질병 때문에 우울한 감정이 증폭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요, 우울증으로 진단하고 우울증 치료를 하는 것보다 그 우울한 감정 상태를 유발하는 그 신체적인 문제 있죠. 그거를 1차적으로 해결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1차적인 문제를 해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우울증 진단 기준에 맞게 된다 하면은 그때 이제 우울증 치료를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먼저, 하루 중에 대부분 그리고 거의 매일 지속되는 우울 기분. 계속해서 우울한 기분이에요. 네. 이런 기분 상태라고 주관적으로 보고하거나 객관적으로 관찰되는 거예요. 저 계속 진짜 몇 날 며칠을 계속 우울한 상태로 있어요. 라고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면 매우 우울하다에 체크를 하는 거죠. 이게 주관적인 보고예요. 그리고 아니면은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이렇게 객관적으로 관찰되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아동이나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눈물을 흘리거나 기운이 없거나 무기력하거나 그런 상태로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되게 예민해지는 상태, 되게 산만해지는 상태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 좀 이게 우울증이야? 얘가 이렇게 말썽쟁이에다가 산만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이런 상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아동 청소년기의 우울증의 특징이 가면 우울증이라고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의 매일 그리고 하루 중에 대부분 거의 또는 모든 일상 활동에 대해 흥미나 즐거움이 뚜렷하게 저하되는 거예요. 네. 우울증이라는 게 모든 기분이나 의욕이 완전히 저하된 상태, 다운된 상태라고 했잖아요. 그냥 요새 일상이 계속해서 2주 이상 계속해서 그렇게 다운되는 상태일 때 우울증을 의심해 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체중 조절을,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 체중이 많이 줄어들어요. 혹은 너무나 급격하게 체중이 늘어나요. 네, 이런 경우도 우울증을 의심할 수 있는 상태이고요. 또 식욕의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식욕이 전혀 없어지거나
아니면은 그 반대로 식욕이 과잉으로 항진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체중 증가가 나타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 뭔가 스트레스 받거나 그래도 막 폭식하게 되는 경우 있죠. 그래서 우울한 감정 상태 같은 경우 우리 마음이 너무 헛헛해서 계속 단 게 땡겨, 계속 먹는 게 땡겨 이런 상태 있잖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계속해서 음식을 먹어서 폭식을 해서 체중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네, 앞에서도 살펴봤었죠. 불면이나 과다 수면이요. 수면 장애가 나타나는데 이게 잠을 못 자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 잠을 너무 과도하게 자는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그냥 네, 요새 계속해서 2주 이상 계속해서 초조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반응이 느려요. 네, 정상적인 상태보다 반응이 느리게 나타나게 되는 그런 일이 계속해서 관찰이 되는 거. 네, 이것도 우리가 우울증으로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상태 중에 하나에 속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의 매일 나타나는 피로나 활력의 상실이요. 계속 피곤하고 기운이 없어요. 의욕이 없어요. 이게 2주 이상 지속된다거나 네, 거의 매일. 그러니까 계속해서 난 정말 무가치한 사람이야. 이런 느낌이 계속 나요. 아니면은 죄책감이 너무 과도하거나 이게 죄책감이 가질 일도 아닌데 계속해서 죄책감이 느껴져요. 네, 이런 느낌이 2주 이상 지속이 된다거나 거의 매일 나타나는 사고력이나 집중력의 감소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앞에 우리 체크리스트에서 자기의 내면에 집중하느라 딴 데에 주의를 집중하지 못하는 상태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자기 내면에 집중을 하는 게 바로 이 7번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이에요.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지. 예, 그리고 나의 죄책감이 얼마나 큰지 여기에 계속 집중을 하면서 다른 외부의 활동이나 자극에 대해서는 반응을 하거나 집중을 하지 못하는 리액션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 이게 우울증에서 정말 위험한 요소죠. 자꾸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자살 계획을 세워요. 어떻게 자살을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세우는 거죠. 근데 특히나 아주 구체적으로 그 자살 계획을 세우고 그걸 계속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정말 자살 위험이 높은 상태라고 판단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이 앞에 살펴봤던 9가지 증상 중에서 5가지 이상이 네, 2주 이상 지속될 때, 네, 그럴 때는 우울증이라고 진단을 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 증상이요,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하는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내가 일상을 영위하기가 힘들어요. 내가 공부도 못 하겠고요. 직장 가서 일도 못 하겠고 사람도 못 만나겠어요. 인간관계에도 내가 나의 이 관계들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겠어요. 자꾸 트러블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정말 너무 힘들어요. 이런 상태가 동반이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사파라는 거 여기 영어로 에피소드를 사파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에 나오는 그런 증상들 있죠. 네,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일이요. 어떤 생리적인 효과나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돼요. 이건 앞에 설명한 것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내가 어떤 질환 때문에 내 신체적인 문제 때문에 저런 상태가 나타나는 것일 때는요. 그 질환을 치료해야 되는 거지 그것을 우울증이라고 진단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 또 하나가요.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더라도요. 어떤 중요한 우리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상실의 순간들이 있죠. 여기 얘가 아주 잘 나와 있거든요. 소중한 사람과 사별을 한다거나 재정적으로 파탄의 상태가 된다거나 네.
너무나 극심한 자연재해로 상실을 경험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심각한 질병이나 장애가 발생을 한다거나 이럴 때는요, 아무리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극도의 슬픔에 빠질 수가 있고요. 이 상황, 이 중요한 상실이요. 누군가와 사별을 했다거나 어떤 정말 엄청난 자연재해를 겪었다거나 내가 갑자기 어떤 심각한 질병으로 진단을 받았다거나 사고로 정말 큰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다거나 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떠올리면서 네, 거기에 완전히 매여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아주 극한의 슬픔이나 이런 상실에 대해서 계속 반추하는 네, 이런 상태에서 잠을 못 자거나 식욕이 떨어지거나 그래서 체중이 떨어지거나 이런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예, 우울증의 증상들 있죠. 그런 증상들이 실제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게 반드시 우울증으로 진단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커다란 상실 앞에서는요, 슬픔의 감정, 네, 그리고 그 상실 속에서 올라오는 다양한 감정 상태가 표출이 되는 게 건강한 것이지, 이러한 슬픔이나 격렬한 감정들이 절제가 되고 억압이 되는 것은 오히려 네, 우리가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상실에 대해서 이런 우울증에서 진단할 수 있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해서 섣불리 우울증이다라고 진단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주의점에 나와 있는 것이요. 네. 그리고 어떤 상실에 대해서 애도하는 기간이나 그 슬픔을 표현하는 정도나 이런 것들이요. 문화적으로도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울증의 진단 기준이 여기 뒤에 D 더 붙어 있거든요. 근데 그 뒷부분은 이제 정말 임상적으로 진단을 다른 정신장애나 다른 질환과 감별해서 진단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붙은 기준이기 때문에 우린 여기까지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주의점에 보면은 우울증이라고 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요인에 의해서 이 우울이라는 감정이 나타날 수 있는 것, 특히 신체적인 상태나 질병에 대해서 좀 언급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울증의 원인을 살펴보면서 같이 좀 더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우울증의 원인은요, 먼저 심리적인 원인이 있죠. 그래서 자존감이 낮거나 아니면 너무 완벽주의자적인 성향이 강할 때,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완벽주의자의 성향이 강하게 되면은 웬만해서는 자기가 한 것에 만족을 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 말은, 다시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은 자기 자신이 한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판하고 비난하게 돼요. 이것밖에 못해? 왜 이렇게 했어? 이건 엉망진창이잖아. 이게 아니잖아. 이렇게 계속해서 자기 비난을 하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울증의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환경적 원인이라고 제가 좀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나 부정적인 사건이 있을 때요. 정말 엄청난 자연재해를 경험하면서 완전히 집도 사라지고 뭐 가족도 잃고 예, 이런 경험을 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나에게 너무 소중한 사람과 사별을 하게 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요. 근데 사실 이 충격적인 사건이나 부정적인 사건도요, 개인마다 너무나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음, 학교 간호학과 그 학부생일 때요, 간호학과에서는 이제 병원의 모든
과를 다 실습을 하잖아요. 다 돌면서. 근데 개방병동 실습을 개방병동이 아니라 폐쇄병동이었네요. 폐쇄병동 실습을 나갔을 때요. 조현병인 어떤 남자 환자분이 있었는데요. 네, 그 조현병의 증상이 악화된 계기가 됐던 충격적인 사건이요. 여자친구와의 이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그게 충격적인 사건일 수 있어요. 아주 부정적인 내 마음의 균형을 깨트리는 아주 부정적인 사건일 수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게 그 정도라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어떤 사람의 상처나 그런 트라우마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는요. 그거를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처럼 바라보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는 충격적인 사건, 부정적인 사건도 개개인마다 편차가 클 수 있다는 거, 개개인마다 충분히 다를 수 있다는 거, 그 전제는 우리가 같이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네, 우울증을 진단을 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감별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질병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질병이 지금 여기 제시를 해 놓은 건데요. 갑상선 질환이요. 그중에서도 갑상선 기능 저하증 상태에서는요. 예. 이 갑상선이 하는 역할이요.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를 해서 우리 몸에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갑상선 기능 저하증 상태가 되면은 그 기능을 제대로 못 하니까 우리 몸이 계속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가 돼요. 그럼 기운이 없고 무기력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고 조금만 뭘 해도 피곤하고, 이거 딱 우울증 같은 그런 상태가 돼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마냥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뭐 축축 늘어지고 그런다고 '나 우울증인가 봐.'라고 바로 확신할 수는 없는 게, 바로 이런 신체적인 질병 상태도 이런 우울증과 비슷한 증상으로 나타나고 우울한 기분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분비 질환 같은 경우도요. 내분비 계통이, 그러니까 갑상선 질환도 이 내분비 질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호르몬의 균형이 깨졌을 때 우리가 어떤 감정적인 균형도 함께 깨지는 상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당뇨병 같은 경우에도, 네, 우울증과 비슷한 그런 증상, 우울한 그런 느낌, 그런 기분으로 또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뇌졸중이나 뇌종양 같은 그런 상태 때문에 어떤 기분이나 감정의 변동이 생겨서 그 균형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가 아닌지 감별하는 거,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생리적인 원인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질병이랑도 또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호르몬 이상이 생겼을 때 그런 기분이나 감정의 변동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요. 그게 지금 갑상선 질환이나 내분비 질환이랑 연결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신경 전달 물질의 이상이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은요, 신경 전달 물질의 이상으로 우울증이 생겼을 때 우울증이라고 진단해요. 그리고 우리가 우울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먹게 되는 처방받는 우울증 약도요. 대부분이 다 이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하는 약물들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요. 세로토닌의 작용이 적절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약물. 이게 우울증의 대표적인 약물 중에 하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좀 극단으로 가면은 이런 우울증을 신경전달 물질 가지고만 설명을 하고 그것만 가지고 약물 치료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맞기도 하지만 완전히 100% 맞는 건
아니기도 해요. 왜냐하면 단순히 신경 전달 물질의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원인들이 거기에 복합적으로 네, 얽혀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울증에 대해서 그 특성, 그리고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우울증의 증상들, 그리고 우울증의 특성들, 그리고 우울증의 원인 살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우울한 감정, 우울증에 대해서 어떤 아로마 세라피가 도움이 될지, 우리의 감정적 균형을 회복해 줄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센셜 오일이 도와주는 것은요. 기분을 전환시켜서 우울증일 땐 정말 무거운 감정 상태라고 했잖아요. 그 무거움을 좀 덜어줄 수가 있어요.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내면을 탐색할 수 있는 에너지를 줍니다. 그리고 공간과 연민으로 네, 우리 에센셜 오일 중에 특히나 이 공간과 연민의 이 감정, 이 느낌을 북돋아주는 에센셜 오일들이 있거든요. 그런 에센셜 오일들이 내면에서 만나는 것이 무엇이든 회피하거나 도망치지 않고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선사해 줍니다. 네, 이것밖에 안 돼? 정말 형편이 없구나. 이거는 절대로 다른 사람들한테 들키면 안 돼. 보여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자신의 취약함, 약점, 자신의 못난 부분, 이런 것들은요, 자기 스스로도 만나기 싫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그래도 한번 만나볼까? 네. 만난다고 뭐, 큰일 나겠어? 이렇게 좀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힘으로 이 우울에 깊이 빠져들었을 때 다시 균형을 회복시켜주는 네, 에센셜 오일. 좀 종류가 많아요. 네. 버가못, 클라리세이지, 만다린, 오렌지, 헬리크리성, 그레이프루트, 제라늄, 네롤리, 로즈오토, 자스민, 일랑일랑, 샌다루드, 넘맥, 시더우드입니다. 그러면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버가못이에요. 버가못은요, 버가못의 향기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요. 무엇이 그토록 무겁게 가슴을 누르고 있길래 마음속에 담긴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나요? 자신이 하는 모든 말들이 핑계 같아서 죄책감이 느껴지나요? 자신이 느끼는 모든 감정들마저 잘못된 것 같아서 꺼내지 못하고 있나요? 익숙한 듯 낯선 버가못 향기가 마음에 스며들면 따뜻한 온기가 퍼지면서 단단히 잠궈둔 마음의 빗장을 스르륵 열어줍니다. 네, 그 빗장이 열려야지 무겁게 꽁꽁 눌러서 쌓아둔 그 수많은 감정들이 다시 흘러갈 수 있게 할 수 있거든요. 그 감정들이 우리 몸과 마음 밖으로 흘러나가야지 이 무거운 마음이 다시 가벼워질 수 있어요. 그걸 도와주는 게 버가못입니다. 그 다음에 클라리세이지예요. 흐르지 못해서 뭔가 마음에 갇힌 감정이요. 덕지덕지 달라붙어서 무겁고 혼란스러울 때요. 우리 뭔가 먼지나 때가 잔뜩 끼어있는, 네. 잔뜩 끼어있는 유리창을 생각해 보세요. 이 창밖으로 도대체 뭐가 있는지 볼 수 있나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리고 너무 답답하고, 네. 너무 숨 막히잖아요? 이럴 때 클라리세이지가 샤워기에서 쏟아지는 물줄기 같은 역할을 해줘요. 우리 마음의 창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그 때를요, 그 무거운 먼지들을 이 샤워기 물줄기처럼 그냥 샥 씻어내려 주는 거예요. 그렇게 그 먼지처럼 켜켜이 쌓인 감정들이 씻겨져 내려가면 그동안 잊고 있던 기억들이 되살아나요. 네. 그 마음의 창 속에 덕지덕지 달라붙어 있는 그 감정들을 이 클라리세이지가 싹 씻겨 내버리면요. 그 마음의 창을 통해서 맞아. 이게 나에게 행복감을 주는 것이었지. 이게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었지. 그게 여기에 이렇게 있었네. 창문이 깨끗하게 씻겨져 나가고 나니 이제야 보이는구나.
네, 이 기억을 되살아나게 해주는 게 클라리세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만다린이에요. 모든 게 다 내 잘못처럼 느껴지던 어린 시절. 너무 빨리 어른이 되어버린 아이가 여전히 당신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나요? 네, 우리 애어른이라고 하잖아요. 애어른이 혹시 당신의 내면에도 살고 있나요? 만다린은 그 아이가 어린 시절 만끽하지 못한 천진난만한 즐거움을 되찾도록 도와줍니다. 아이들은요, 너무 어른스러우면은 안 돼요.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아이가 너무 어른스럽고 너무 점잖다면은 우리는 그 아이의 마음을 유심히 살펴야 돼요. 그 안에 무엇이 꽁꽁 잠겨 있는지, 그 자물쇠를 어떻게 하면 다시 풀어서 그 마음이 세상으로 나올 수 있게 해줄 수 있을지 살피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어른의 중요한 역할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이 바깥에 있는 나의 자녀나 아니면 내 주변의 아이들뿐만이 아니라요. 내 안에, 내 내면에 있는 아이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이는요, 아이다워야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고 건강하게 성숙할 수 있어요. 아이가 아이답다는 건요, 땡깡 부릴 때는 땡깡 부리고요. 정말 세상을 뒤집어져라 땡깡 부리고요. 놀 때는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또 신나게 놀고, 그래야지 그 아이가 건강하게 클 수 있는 거거든요. 내면 아이도 그래요. 내면 아이도 마음껏 놀고 실컷 웃어야 다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요, 공감적인 수용을 경험한 아이여야, 네,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건강하게 자기를 표현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놀고 싶은 만큼 마음껏 놀고, 땡깡 부리고 싶은 만큼 마음껏 땡깡 부리고, 미운 짓 하고 싶은 만큼 마음껏 미운 짓 하고, 네. 이럴 수 있는 거요. 그거를 안전한 공간, 안전한 테두리 안에서 마음껏 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 자체도 공감적 수용의 아주 중요한 방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바로 우리 내면에, 우리 안에 살고 있는 아이에게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그걸 도와줄 수 있는 에센셜 오일이 만다린 에센셜 오일입니다. 그 아이가요, 우리 안에서 계속 시무룩하게 쭈그리고 있으면요, 계속 울고 있으면 우리의 우울한 감정은 점점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은 스윗 오렌지입니다. 혹시 자신의 취약함을 감추고자 만들어낸 딱딱한 껍질이 내면의 기쁨과 환희도 모두 가두어 버린 상태인가요? 스윗 오렌지의 향기는 딱딱한 껍질 속에 당신이 그토록 감추고 싶어하는 바로 그 모습 있죠. 아, 이런 거 보여주면 안 돼. 이런 거 들키면 안 돼. 하는 그 모습이요. 사람들이 알면 큰일 날 것 같은, 나를 어떻게 볼까 걱정이 되는 바로 그 모습이요. 그게 사실은 당신의 매력인걸요. 이걸 알려주는 게 스윗 오렌지의 향기입니다. 정말 마법 같은 향기죠. 그 다음에 헬리크리썸이에요. 어떤 상처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모두 꽁꽁 잠궈버려요. 스스로 만든 감옥 속에서 우리는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서 영원할 것만 같은 무감각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사실 우리 몸과 마음을 꽁꽁 잠궈버리는 이유는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으려고. 여기서 더 상처받으면, 여기서 또 상처받으면 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아서,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나 자신을 보호하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우리를 무감각해지게 하는 거예요. 그 무엇에도 반응하지 못하게 얼려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 무감각 상태에 빠지는 게 우울이잖아요. 이럴 때 우리를 도와주는 건요, 햇살처럼 따뜻한 에너지를 지닌 헬리크리썸입니다. 여기 헬리크리썸의 앞자에 이 헬리 있죠? 이게 태양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레이프루트이에요.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렌즈가 뭔가 마음에 착 달라붙어서 안 떨어지나요? 그럴 때는요, 그레이프 프루시 껌딱지처럼 착 달라붙어 있는 그 부정성의 렌즈를 떼어줄 것입니다. 예, 자몽은요, 다이어트 할 때도 단 걸로 등장하는 과일이잖아요. 디톡스의 효과가 탁월하죠. 우리 마음의 디톡스도 이 그래프프루트 에센셜 오일이 효과를 발휘하거든요. 그 다음에 제라늄이에요. 자기 비판과 자기 비난의 늪으로 자기도 모르게 발을 디디고 있나요? 늪이라는 곳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죠? 한번 잘못 빠지면요. 거기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게 늪이죠. 점점 안으로 빨려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거기서 나가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릴수록 늪으로 더 빨리 빨려 들어가게 되죠. 더 깊이 빨려 들어가게 되죠. 네. 근데 그 늪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자기 비판과 자기 비난의 늪이래요. 과도한 자기 검열과 완벽주의로 균형을 잃어갈 때 제라늄이 우리를 중심적으로 슬쩍 잡아당겨요. 너 지금 늪으로 들어가고 있어 하면서 일로 하면서 슬쩍 잡아당겨 주는 거예요. 못 이기는 척 힘을 빼고 제라늄이 잡아당기는 힘에 몸을 내맡기면 우리가 늪에 빠질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어느새 우리는 다시 몸과 마음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네롤리예요. 네롤리는 이 오렌지 나무에서 피는 꽃이거든요. 이 꽃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이에요. 모래 폭풍처럼 일어나는 생각의 폭풍 속에서 모든 에너지를 다 써버렸나요? 우리 이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그리고 죄책감, 자기 비난, 이런 감정들이요, 거의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진짜 에너지를 완전 쪽쪽 빨아먹어요. 이럴 때요, 네롤리가 바로 그 에너지를 쪽쪽 빨아먹는 이 생각의 폭풍을 잠재워줍니다. 그러면 다시 고요가 찾아와요. 그 속에서 우리는 에너지를 다시 재충전할 수 있는 거죠. 이 에너지가 충전되어야지 우리는 살아갈 수 있거든요. 다시 삶의 의욕과 활기를 느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네롤리예요. 그 다음에 로즈오토입니다. 사랑의 묘약이라고 할 수 있는 로즈오토는 그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으로 이끌어요. 네. 자기 비난이, 죄책감이 우리를 점점점 위험한 곳으로 내몰고 있을 때 이 로즈오토 정말 응급 처방으로 써야겠죠. 감추고 싶은 취약함마저 수용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마법 같은 힘을 지니고 있는 이 로즈오토가 우리에게 응급 처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스민이에요. 우울한 당신, 지금 당신이 갇혀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상처, 후회, 죄책감, 자기 비난이라는 과거인가요? 걱정과 불안이라는 미래인가요? 어디에 있든, 당신이 과거에 있든 미래에 있든 자스민의 강렬한 향기가 우리를 바로 지금 이 순간으로 데리고 옵니다. 지금 여기에 현존하는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향기가 바로 황홀한 이 자스민의 향기예요. 그 다음에 일랑일랑입니다. 여기 옆에 사진에 있는 노란 꽃이 일랑일랑이거든요. 이 꽃에서 추출하는 에센셜 오일이에요. 우리 무엇을 기대했길래 이토록 절망스러울까요? 이토록 암울할까요?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아요.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이토록 힘든 일인 것일까요? 일랑일랑은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되어야 한다는 그 통제 욕망 있죠. 여기에 우리가 에너지를 몰빵하고 있을 때, 우리가 그러지 않게, 더 이상 거기에 에너지를 몰빵하지 않게 우리를 멈출 수 있게 해줘요. 그걸 딱 멈추고 나면요, 우리는 알게 돼요. 잠깐? 내가 원하던 게 이거였나? 내가 왜 엉뚱한 데 힘을 빼고 있지? 그거를 알아챌 수 있게끔, 우리를 멈출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일랑일랑의 향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샌다루드예요. 이거 명상하면 딱 대표적인 에센셜 오일이거든요. 산만함이 만들어내는 불안 속에서요. 몸과 마음의 에너지가 고갈되어 갈 때는 샌다루드가 주는 깊은 안정감이 도움이 됩니다. 우리 감정 상태, 특히 내가 너무 힘들고 느끼기 싫은 그런 감정 상태가 올라올 때는요. 그 감정을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안 느끼려고요. 막 딴 데로 주의를 돌리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래서 막 이것도 해봤다 저것도 해봤다 산만해지기 쉬워요. 그래서 그렇게 산만해지면서 오히려 에너지를 거기에 다 써버려가지고 완전히 소진이 돼버리는 거, 뻗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네, 우울증이 뭐라고 했어요. 우울한 감정 상태가 감정의 에너지, 마음의 에너지가 떨어져서 간당간당해질 때 깜빡깜빡해져서 정말 기운이 딸리는 그런 상태라고 했잖아요. 그 상태로 만들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샌다루드가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거센 바람이 우리를 흔들어도 샌다루드가 묵직한 모래주머니처럼 우리를 단단하게 땅에 고정시켜 줍니다. 이 샌다루드 향기 속에서 느껴지는 그 정말 뭔가 이렇게 땅에 단단하게 내가 고정되어 있는 느낌이요. 음, 그 안정감은요. 음, 산만함을 싹 잠재워 주는데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참 신기한 게 산만할 때보다 오히려 그 산만함이 가라앉고 고요해졌을 때요, 우울로부터 더 쉽게 회복될 수가 있어요. 그건 너무 당연하죠. 고요해졌을 때, 그때서야 우리는 비로소 그 다 떨어져 가는 배터리를 다시 온전히 충전할 기회를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 기회를 주는 게 샌다루드예요. 충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확보해 주는 게 샌다루드입니다. 그다음에 넘맥이에요. 육두구라고도 하죠. 넘맥은 육두구 열매 자체를 섭취를 했을 때는요, 이게 환각 효과도 일으킨다고 해요. 근데 에센셜 오일 같은 경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되게 우리 몸을 따뜻하게 데펴주면서 기분 좋은 느낌이 들게 해주거든요. 몸과 마음의 에너지가 고갈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일 때 바로 이 넘맥이 필요한 거예요. 넘맥의 따뜻한 온기가 에너지를 다시 차오르게 하는 연료가 되어 줍니다. 우리 몸속에 그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요, 다시 불을 지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넘맥인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다우드입니다. 에너지가 부족해지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움츠러들죠. 움츠러든 상태에서 너무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버리면요, 그 상태로 딱딱하게 굳어버려요. 몸도 마음도 너무 뻣뻣해져서 힘들어져요. 그리고 움츠러든 상태에서는요, 호흡도 위축이 되고요. 우리의 심장도 제대로 뛰지 못하게 되죠.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게 돼요. 그 속에서 마음도 움츠러들어서 아주 단단하게 덩어리로 굳어버려요. 이게 어떻게 흘러갈 수가 없는 상태로 단단하게 굳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움츠러든 상태가 지속되지 않도록 우리를 다시 활짝 기지개를 켤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시더우드예요. 배터리가 바닥나기 전에 에너지를 다시 충전할 수 있게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활짝 펴고 활동을 할 수 있게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주는 것이 시더우드 에센셜 오일입니다. 참 많죠. 네. 우울한 감정을 완화해주는 이 에센셜 오일 대표적인, 이거 말고도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에센셜 오일들을 함께 살펴봤고요. 여기에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에센셜 오일을 단독으로 사용을 해도 되고요. 또 이거를 상황별로 적절하게 블렌딩을 해서 사용을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블렌딩 할 때는요, 가장 좋은 게 뭐라고요?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강조하고 있는데요. 제가 제시해드리는 블렌딩을 그대로 따라해도 좋아요. 단, 그 블렌딩을 썼더니 정말 효과가 있네? 라고 할 때는 그대로 써도 좋아요. 하지만, 이것보다는 나는 다른 블렌딩을 시도해 보니까 그게 더 효과가 좋아. 나에게는 그게 더 맞는 것 같아. 이거를
가는 과정이요. 그 과정도 너무나 소중하고요. 그렇게 해서 찾아낸 블렌딩을 자기만의 블렌딩으로 적용을 한다면 그게 아마 최고의 블렌딩이 될 것입니다. 네, 제가 우울증 하나 시그니처라는 제목을 붙여봤어요. 이거는 보편적으로 어떤 우울증의 상태이든 네, 우리가 사용해 볼 수 있는 블렌딩이에요. 클라리세이지와 라벤더, 버거못을 함께 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울증 중에서도요, 불안하고 초조하면서 그런 우울한 상태일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이 불안의 특효약이 네롤리거든요. 그래서 네롤리와 라벤더, 버가못을 함께 블렌딩을 해주면은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에 무기력을 동반한 우울이요. 우울한 상태인데, 그러니까 유독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무기력한 상태예요. 그럴 때는요, 클라리세이지와 라벤더를 써주면은요, 다시, 내가 정말 원하는 게 이런 거였는데,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이거였는데, 그 기억을 되살려서요, 우리를 움직일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 다음에, 히스테리를 동반한 우울증이 있대요. 아니면 너무 우울한 상태에서 막 히스테리를 부리게 되는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럴 때는요, 네롤리와 만다린이 우리를 수딩시켜주는, 네, 우리를 다시 부드럽고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또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꼭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요. 우울증에 독이 되는 건요, 조급함인 것 같아요. 물론 우울증으로 알아채지 못하고 방치하는 것도 정말 위험하죠. 하지만 그것만큼 독이 되는 게 바로 이 조급함인 것 같거든요. 깊은 우울에 침잠해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든 아니면 타인이든 그게 누구든 간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다려줄 수 있는 신뢰입니다. 제가 앞부분에서 잠깐 말씀드렸었죠. 저를 다시 우울증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게끔 해준 아주 중요했던 그 분석가의 말이요. 괜찮아요. 우울한 상태로 좀 머물러도 괜찮아요. 그 상태에서 조금 더 깊이 침잠에 들어가도 괜찮아요.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갈 수는 없거든요. 내려가다 보면요, 다시 당신을 부드럽게 받아서 위로 툭 쳐서 올려줄 수 있는 어떤 손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 안심하고 그 상태로 있어도 돼요. 제가 옆에 있어 줄게요. 기다려 줄게요. 결국 우울한 상태에서 회복될 수 있는 건 우리가 충분히 다시 충전을 한 때이잖아요. 그러니 기다려줄 수 있는 신뢰가 무엇보다 필요한 것입니다. 우울증에 빠진 사람에게 그래서 시간과 사랑은요, 가장 큰 선물이에요. 여기까지 15가지 감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